자, 헌법과 장문의 태도.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헌법과 장문에 임해야 되겠니? 좋은 태도. 그거 하나씩 일단 가져가. 바른 태도. 그래. 어떤 게 그러면 도대체 바른 태도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헌법과 장문을 좀 다뤄야 되느냐라는 그런 아주 본론적인 얘기를 할 거고, 잠깐만 제가 문제를 안 넣어놨구나. 오늘 풀어냈잖아. 네. 자, 결국 태도는 그냥 올바른 태도 가지면 돼. 그럼 어떤 게 올바른 태도냐라는 거지? 그게 개념이에요. 자, 밑에 여러분들은 자, 헌법과 장문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회적, 오케이, 안녕, 영향력. 학교 몇 시에 끝났어? 거봐 오늘 안 갔으니까 또 늦게 왔구나. 차라리 갔으면은 학교 끝나고 바로 왔을 텐데. 맞아 오늘 개교 기념일이었지. 광동구는. 경민은? 그러니까 경민은 일찍 오잖아. 경민은 일찍 오잖아. 자, 다시 얘기할게. 좀 전에 뭐 얘기한 거 몇 초 안 됐으니까 다시 몇 초 뒤로 대감기 해서 헌법과 장문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할 건데,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 얘들아,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 올바른 태도, 굿. 좋은 태도. 그럼 어떤 게 좋은 거냐? 그걸 정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헌법과 장문은요, 사회적 영향력. 무슨 말이니?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문에서 어디다 글 쓰면 어디로 퍼지니? 여러분들 지금 실생활에서 SNS에다 쓰면은 그냥 나만 갖고 있어? 아니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퍼거슨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 SNS는 시간 낭비다. 그런 영향력에 대한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자, 자기의 말과 글이 사회적 담론, 담론이라는 단어는 저번에 얘기했어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혹은 사회적 주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아니요. 담론의 흐름을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아이고 미안하다. 승현이한테 파일 안 보내줬구나. 잠깐만. 승현이한테 파일 보내줘야 돼. 그리고 부탁. 우리 온라인 혹시나 수업 하실 분들은 조금만 미리 얘기해줘. 알았지? 막 6시 20분에 얘기하면 내가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 조금만 더 미리. 자, 담론의 흐름을 변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SNS 이런 것들 옆에다가 여러분들 자기 언어에서 여러분들 예시를 써봐봐. 내가 써주자. SNS. 이런 예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반대로 진짜 이거 정통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글이 어떤 유형이 있냐면 건의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어디인가 건의문을 써. 그치? 그러면은 뭔가 바뀌면 그 영향력을 끼친 거겠죠. 그럼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떤 것까지 느껴야 되냐? 책임까지 느껴야 돼.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단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뭐 단답형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질문에서. 얘가 지금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느냐, 혹은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유형으로 따지면 대화 유형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친구와의 고민거리를 막 털어놓는 대화에서 어떤 친구가 조언을 한다? 그거 이렇게 뭐 어디에 업로드하고 어디에 올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라고 한 문장으로 나와. 그냥 그렇게. 그럼 그 한 문장을 보고 사회적 영향력 이렇게 읽어내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문을 읽어내는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못할 거야. 그치? 근데 내신이니까 그래도 준비는 하자라는 얘기예요. 뭐 나중에 모의고사, 우리 다음 주 모의고사잖아. 그치? 모의고사에서 이런 개념들 안 떠올라도 괜찮아. 그냥 읽어내기만 하면 돼. 쓸 수 있으면 돼.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끝날 때쯤 다시 한 번 더 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 대해서 느꼈다면 두 번째의 태도는요.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셔야 돼요. 준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지켜야 될 거. 그치? 그러면은 뭘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존중하는 윤리적 언어 표현. 욕하면 안 돼요. 상대를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 X. 디스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뭐 이거 개념을 배우는 느낌도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개념이에요, 사실. 언어 예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 언어 예절은 언제 배웠냐?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시 그 기억나니? 공통성의 원리, 요령의 경륜, 동의의 경륜, 칭찬의 경륜, 기억나? 관용의 경륜. 안 배우고 넘어갔나?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나? 안 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비방하는 태도는 안 되죠. 두 번째는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해야 된다. 지적 재산이라는 게 뭘까? 지적 재산, 아이디어, 생각 그런 것도 우리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이디어, 그 사람의 생각. 그런 예시가 우리 요새 가수들 저작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저작권 이런 것들이 다 지적 재산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것을 존중해 준다라는 건 뭐예요? 저작권을 존중해 준다? 무슨 말이지? 혹은 지적 재산을 존중해 준다? 함부로 그거를 갖다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들어가는 게 표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표절이라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말, 글,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지적 재산이죠. 지적 재산을 자신의 저작물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게 우리 표절이에요. 그럼 표절하면 안 돼요라는 얘기겠지 결국. 표절 X. 그리고 또 그냥 무단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우리는 그게 문제가 생겨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그래서 논문 표절이 여기서 많이 걸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막 그냥 막 써갖고 자기 그린 것 마냥 다른 사람의 글을. 그래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인 것인 양 사용했다라는 것이 표절이에요. 출처를 밝혀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대화 상황에서 지적하기도 해. 혹은 토론에서 이거 많이 얘기한다. 표절 출처는요. 토론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서로 막 공격하고 반대할 때 우리 공격하는 측에서 그 자료 출처는 어딘가요? 라고 막 지적하기도 해. 여기 있어. 두 개 다 갖고 와야 돼, 왼쪽, 오른쪽. 그럼 반대로 이쪽에 앉아요. 출처를 밝히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신뢰성이 높아져, 신뢰성. 출처가 있는 부분이다 신뢰성이 높아지기도 해요. 그런 효과까지도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신뢰성 상승. 그리고 표절 의도도 없는데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용하는 거 마치 자기 있는 말이냥 간접 인용해버리는 거는 직접 인용해버리거나 간접 인용을 그래서 꼭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대학교 레포트 쓰실 때 많이 적용이 돼요. 표절은 아예 대학에서 금지되는 그런 행위거든. 가끔 내가 내 논문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 못 본 사람들도 있겠구나. 같이 찾으러 가봅시다. 이거 다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내가 항상 화작 시간에만 보여주거든. 네이버 전문 정보. 안녕. 이거 하나씩 가져가야 돼.
하나. 자, 이렇게 치면은 제게 검색이 하나 돼요. 그럼 왜? 일시적으로 오류래. 미안하다. 이건 내가 오류를 일으킨 게 아니니까. 안 되네. 에헤이. 내가 인용한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인용한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결국 그 말을 여러분들 적절히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용을 배웠을 거야. 간접 인용, 직접 인용. 그치? 그래서 인용 방법에 따라서 저작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문법에서는 직접 인용, 뭐뭐라고, 간접 인용, 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건 문법적인 측면이고 이 인용을 가지고 화법에서는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적절한 인용 방식은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줘야 됩니다. 출처.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요약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기본적인 태도, 비방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 표절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당연한 얘기지. 표절 X. 그리고 출처를 밝힐 것. 비방하면 안 되고 표절하면 안 되고 출처를 밝힐 것.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밑에서는 지문 전개 포인트라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는 정리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먼저 그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그 글이 나올 거야. 혹은 그런 지문의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뭐 A와 B의 대화 속에서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해하는 그런 대화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장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장문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수필 쓰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켰어. 사회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켰어. 뭐 친구에게 공격이 됐어. 친구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은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턴의 글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씩 가져가야 돼. 왼쪽에 개념, 그리고 오른쪽에 문제. 자, 의사소통 윤리라는 단어에서 우리 도덕적인 거 있지? 올바른 행동 비난하면 안 돼요. 표절하면 안 돼요. 출처는 밝혀야 돼요. 그거 그냥 나올 거예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도.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태도? 책임성 있는, 책임감 있는 혹은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더 추상적이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도대체 뭐냐?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자, 진실이 담긴 말의 글의 가치를 먼저 진정성 있게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에는 또는 글에는 진심을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헌법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꼭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그냥 우리 지나가는 말로 약속 잡는 거 있잖아. 그게 난 되게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 우리 언제 밥 먹자 이런 말을 못 하겠어. 언제가 언젠데. 그래서 그런 말을 정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도 그런 말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잘 못하니까 저 꼰대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당하곤 해요. 아무튼 자, 그런 진실이 담긴 글은요 당연히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형성시켜줘요. 요거 때문에 그래. 근데 현실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항상 친구랑 갈등이 생겨나. 나는 뭐 술 이런 거 안 마시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술을 마셔야 되니까 야 언제 술 한번 마시자. 미안하지만 난 술 안 마시기 죽겠거든. 그럼 항상 갈등이 생겨. 근데 그게 내 진심이에요. 진심이 담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포인트 돌아와서 진심이 담긴 말, 그걸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밑으로 가서 진정성 있는 화법이란 진정성이 있는 화법과 작문의 활동의 가치는요. 오른쪽에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정성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인간관계를 발전시킨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진정성, 인간관계.
아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만 잡는 거야. 아까 윤리에 대해서 뭘 얘기했어? 표절하면 안 돼. 윤리에 대해서는 표절하면 안 돼. 출처를 밝혀야 돼. 그치? 진정성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만 딱 연결해서 머릿속에 곳곳에 담아놓고 문제를 풀 때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밑에 그럼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태도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중요할 수 있겠다.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있는 것들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그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란 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진실한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겠지,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은요, 우리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뭐 이런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으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출제 예상되는 거는 내용일치 문제. 그럼 내용일치 문제는 교묘하게 바꾸거든요. 첫 번째 문장 조금만 바꿔볼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듣는 사람에게 맞춰. 이런 식으로 뭔가 없던 말이 쏙 들어가면은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 근데 교과서 개념으로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 생각으로는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사실 뒤에서 화법의 태도에서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진정성의 개념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유 알고 있는 내용이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내용일치 문제에서 선택지 찾을 때는요. 상대를 존중하고요,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 또 밑에서 사과하는 잘못, 사과하는 상황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나 전달법으로도 연결되잖아요. 학교에서 했다면 나 전달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근데 진솔하게 표현하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 전달법이 뒤에서 나오게 되죠. 대화 상황에서. 자,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표현하고 이럴 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감의 기능.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진솔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진솔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존중과 배려해야 된다. 공감적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 전달법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은 그 방법 중에 하나 대화에서 이제 대화의 유형에서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 그 방법과 태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말이나 글을 일치하도록 하는 무슨 태도가 나올까?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과 글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거 on, 행, 일치의 태도. 그래서 요 밑에 지문 전개 포인트 2번에서 진정성 판단하는 요 부분들이 이제 대화 상황으로 줘요. 친구의 말에 감동하는 이런 대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이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할 때 여기에 표현 방식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표현 방식은 우리 그 개념 뒤에 바로 이어서 제가 넣어놓긴 했거든요. 2단원 개념으로. 근데 오늘 거기 나갈 수 있을지 못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 방식이 항상 이 의사소통 방법에 연결이 돼요. 아주 기가 막힌 막 비유를 하면서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요 지문 전개 포인트 요 3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화법과 장문의 기본 개념, 아주 그 개념 오브 개념,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의사소통 상황을 선정하고요. 의사소통 방법을 정하는 것은요. 계획하기 단계예요. 그리고 글의 내용이나 마련하는 것은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예요. 중간에 내용 조직은 여기 마련하고 조직하는 것까지 내용 조직까지 여기다 합시다. 내용 조직 단계가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요. 진심을 담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건 표현하기 단계겠죠.
그리고 나서 말을 했으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에 대한 평가 문제, 평가하기가 여기 나오네. 장문이라면은 고쳐쓰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계획, 생성, 조직, 표현, 평가, 고쳐쓰기. 근데 이 평가, 고쳐쓰기는 하나의 세트로 따로 뺀다면 그냥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요 8글자 못 외우겠니?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외울 수 있지?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지문에서 읽혀야 된단 말이야. 지문에서 이제 읽힐 때, 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혹은, 앞에서 어떤 말하기 태도에서 글을 장문을 쓰는데 뭐 표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말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인지, 그런 상황들을 이런 계획하기 부분에서 항상 읽어줘야 되고, 그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바꾸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마련되는지 혹은 어떤 방법들이 제안되는지 조언되는지를 찾아주시고, 실제 바뀌는 표현들, 실제 바뀌는 글들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청중평가 문제, 그것에 대한 고쳐쓰기 문제. 고쳐쓰기는 초보가 나올 거니까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려운 건 없어요. 넘어갑시다. 자, 화법과 장문의 관습과 언어 문화인데, 이 관습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부분, 2단원에서 2강 부분 있잖아. 그 수능 특강 같은 경우 2강 들어가면은 뭐 대화다, 면접이다, 어떤 뭐 토론이다, 그런 것이 다 이 관습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담화 관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담화 관습. 그 담화 관습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화법과 장문의 메인으로 바뀌었어요. 요새는. 그 관습이란 단어가 뭐니? 관습. 관습은. 습관 같은 건데 습관이라고 하면 개인의 습관이 조금 더 크지. 근데 관습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관습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화법과 장문의 목적이거든. 그러면 담화 관습은 뭐 예를 들어 볼까? 사회적 관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익혔는지. 편지 쓰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편지글이야. 편지글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 편지글 쓸 때 여러분들 편지 쓸 때 너무 오래됐구나. 편지 써본 지. 누구에게? 누구에게 TO, 누구에게 혹은 dear. 그 다음은 첫인사, 인사 써야 되지. 그 다음은 뭐 봄바람이 이제 막 살랑살랑 부는 봄이 왔구나. 너도 잘 있니? 본문은 여기 이제 본문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엔 끝인사가 들어갈 거고, 마지막에는 쓴 날짜와 날짜 일시와 누구가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하나의 관습적인 거 아니니? 편지를 쓸 때? 근데 이거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우지. 그때부터 여러분들 화법과 장문의 이 관습적인 부분을 쭉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라. 관습에서 배우는 거. 그럼 이 관습 부분은 크게 개념에서 나오기보다도 각각의 지문에 혹은 글에 유형마다 갖는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요 1-3단원 요 장문의 관습과 언어 문화에서 정리할 게 아니라 이어지는 글에서 건의문의 특징 정리하셔야 되고, 설명문의 특징 정리하셔야 되고, 안내문의 특징 정리하셔야 되고, 기사문의 특징 정리하셔야 되고, 그런 특징들을 정리할 거예요. 보면서. 근데 이런 특징들이 우리 저번에 저랑 이제 온라인으로 하셨던 분들은 그냥 줄치고 넘어가 했던 그런 부분이.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자,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어렵지만 그냥 언어를 우리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요 단위 각각의 단위가 있겠지. 여러분들과 나의 언어 공동체는 뭐 국어를 쓴다, 한국말을 쓴다라는 같은 공동체 단위이기도 하고, 나를 빼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유행어라던가 여러분들끼리의 그런 은어들이 있지 않니? 또 그런 것들이 다 공동체를 묶일 수가 있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언어 공동체에는 고유한 담화 관습이 있고요. 그리고 장문 관습도 있어요. 편집글을 쓰는 거 장문 관습이겠지. 그렇죠?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어느 상황에서 발표 상황에서 혹은 강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관습적인 부분이 있을 거야.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잖아. 발표할 때 뭐부터 얘기하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이 다 담화 관습이에요.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종이 보고 이렇게 외우잖아. 아니야? 그렇게 여전히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발표 내용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나올 수 있는 예시가 법조인들의 언어예요. 법조인들, 변호사라던가 판사들이 쓰는 언어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언어 관습들이 있겠죠. 담화 관습들이 있을 거고요. 한결문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진 않지. 또 법조인들의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그런 담화 관습들도 우리랑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이런 의학 용어들이 막 난무할 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는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관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몰라 각각의 세대가 쓰이는 혹은 직업군이라던가 세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각각의 이 언어 공동체 담화 관습의 특징으로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잘만 읽으면 풀려요. 젊은 세대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법조인들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혹은 법학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되고 의료진들은 영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영어의 기원은 라틴어예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 특징들이에요. 결국 각각의 특징들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특징들은 우리가 정리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딱 이거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 다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듣고 가는 거랑 한번 듣고 이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거랑 전혀 모른 채 준비할까 안 된 채 가는 거랑은 잘 다르다는 얘기죠. 자, 밑에 그러면 이런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자, 여기서는 하나씩 봅시다. 자, 주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 어휘, 내용 조직 방식, 표현 방식,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전제와 금기란 단어는 뭐야?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법과 장문에 모든 영향을 끼쳐요. 화법과 장문에 모든 방법에 영향을 끼쳐요. 이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언어 문화. 이 금기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질 않았거든. 우리 언어 습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 표현한 것도 저 잠깐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스님들 절 가면 화장실의 용어를 아주 다른 말을 써버리지. 해우소라고 쓴다는 거 알아?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 해우소. 어떤 근심이 있는 거야? 똥 마려 이런 장소. 그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런 언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밑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들은요. 여기서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올바르게 이해합시다. 그리고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 고려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이 얘기가 그냥 나만의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이다. 이거는 또 이제 나의 사례를 보면은 왜 그렇게 자기들의 그 직업적으로 나 정도 되면은 이제 내 친구들 보면 직업적으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 직업적으로 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언어들을 쓴다 막 줄임말 엄청 쓴다 그럼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 플러스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자기들도 몰라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막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 어떤 줄임말을 쓴다라는 거는 그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능하지. 그치? 근데 그런 말을 뭐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쓰면은 그거는 상대방에는 배려도 아니긴 해. 그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내가 마상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든.
나 진짜 마상이라는 단어를 언제 알았냐면은 한 5년 됐나? 학교에서 중학교에 있을 때니까 5년 전이었겠구나. 근데 마상이래. 근데 나한테 마상은요, 무슨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알았어, 마랑 상 띄워줄게. 장기에서. 왜 장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막 머릿속에 처리가 안 되는 거. 그래,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밑에서 여기는 그 가로 안에만 넣고 갈게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이 장문 관습에 대해서 항상 부합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비판적 검토. 그러니까 잘 쓰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이 여기서 적합한지. 그리고요, 바람직하면요, 그 개방적 수용, 인정. 그런 말을 인정해 주는 거야. 개방적으로 수용한다라는. 자, 밑에 요 장문 관습 비교하기가 A의 상황과 B의 상황으로 줄 수 있어요. A의 상황과 B의 상황을 준 다음에 서로가 뭔가 어디는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장면, 근데 어디는 뭔가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연결되지 않는지를 앞에서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찾아내면 되겠지. 그 장문 관습이 다른데 자꾸만 줄임말을 쓴다거나, 그래서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주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또 장문 관습, 뭐 담화 관습, 이런 장문 관습과 담화 관습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 각각의 글 혹은 말의 특징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언어가 지금 잘 말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 너무 줄임말을 많이 써갖고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세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정도가 1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법과 장문의 태도, 그리고 앞에서는 본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넘어가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거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 2단원을 같이 하긴 할 건데, 자, 이 2단원의 표현 전략들은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요거 프린트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여기다가 표현 전략은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표현 전략은 제가 딱히 우리가 표현법을 여기서 공부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표현 전략은 무슨 표현 전략이 있는지만 빠르게 동그라미 치고 갈 거고, 언어적 표현 전략, 반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전략, 비언어적 표현 전략 미리 한 번만 적어 놓자.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긴 할 거예요. 여기는 준언어적 표현 전략이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준언어, 반언어. 준이라는 건 거기에 준하다라는 표현인데 반이라는 거는 반대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반 걸쳐져 있다고. 언어적 말에 한 반 정도 걸쳐져 있는 억양이라던가 성량이라던가 속도 이런 것들이 반언어적 표현 전략에 들어요. 비언어적 표현 전략의 이 비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지. 아니다. 그러면 언어적 표현 전략이 아닌 거 행동이 대표적이죠. 시선, 표정, 몸동작 이런 것들은 다 행동이에요. 요거 세 개 구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지문에서는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전략은요, 갈호로 이렇게 제시가 돼요. 어디에서? 대화 상황에서, 화작 상황에서, 화법 상황에서 이렇게 괄호 안에 뭐 청중의 의견을 들으며 혹은 뭐 손짓으로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찾아주면 돼요. 요 거절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고,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요 2-1단 다음에 2-2단은 쭉 나가면서 한번 프리뷰하고 리뷰하면서 뒤쪽으로 이어갈 거니까 요건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 앞부분 1단원에 대한 내용을, 자, 문제 다 받으셨죠?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뭐 봤던 개념들이 떠오르면 개념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여기다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또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문제만 풀어도 괜찮아요. 화법과 장문에서 그렇게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문학보다 낮아요.
문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갈 건데, 자, 1번, 2번 문제 일단 제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 2분, 3분? 3분 드릴 테니까 1번, 2번 문제 먼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고 답을 맞춰보는. 네, 풀어왔어? 아, 그럼 그거 꺼내면 돼. 지금 안 풀어온 친구들이 있어갖고 다시 준 거야. 풀어온 사람 그러면 조용히 풀어갖고 또.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이거 풀라고 주고 나서 확인 안 하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이거 말고 응, 3점짜리 책이 한달 정도 응. 끝내. 이거 좀 알려줘. 그거 이따 답 알려줄게. 이거 어디 주신 거 저번 주에, 맞아. 혼석이 어저께 받았던 거. 그거 풀었니? 이거 공부할 때 알았어. 지금 풀자, 얼른. 그냥 하면서 응. 앞에서 막 우리가 지금 1단원에서 지금 배운 내용들이거든. 화법과 장문의 본질, 혹은 태도.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개념이어서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 그걸 설명할게요. 답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문제풀이 능력이고. 이번까지 하고 같이 풀 거예요. 같이 설명할 거예요. 2번까지만 하세요. 차근차근. 있어? 결국 그냥 글 읽고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이지. 개념이 여기서 뭐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냐.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1단원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개념 요거 하나 배웠어요. 의사소통 방식.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개념이거든.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줄치고 넘어가는. 자, 의사소통 방식을 따져봐야 돼. 그러고 나서 실제 선택지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이거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야.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서로 둘의 말하기 방식, 지금 말이 어떻게 티키타카가 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개념은요. 문제 포인트가 설정이 되는 거야. 문제 포인트가 설정이 되고 그 포인트를 우리는 그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는 실제 가서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 문제풀이 방법 연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에서 화법과 장문은 개념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어 선생님 중에서,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 그냥 비문학 풀듯이 풀면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근데 의사소통 방식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 문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거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다음 주에 있잖아. 화작 여러분들 선택하실 거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다 화작 선택 아니니? 맞지? 그러면 화법과 작문에서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건 그냥 있는 거 찾아주면 끝나는 거지. 만약에 1번에 답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밑에 볼 필요 있어 없어? 적절한 건 찾아주면 되잖아. 근데 지금처럼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다 찾아봐야 돼. 나머지 뭐를? 4개를.
오히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게 더 힘들어. 화법과 작문은. 다른 문제에서 문학이라던가 독서 같은 경우는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냥 틀린 거 딱 명확하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화법과 작문은요. 적절한 거 찾는 게 더 문제가 나이스해요. 더 개꿀이야. 왜냐면 그냥 4개, 이거 4개 찾아야 돼. 4개 다 찾아야 돼. 그러면 다 찾아봅시다. 1번.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런 패턴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될까? 질문을 해야 되겠지. 혹시 박사님 말씀이 이게 맞는가요? 라는 그런 말하기 방식이 드러나야 돼요. 혹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 맞나요? 라고 한다면 학생의 말만 빠르게 읽으면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빨리 훑어봐 주세요. 어디? 그냥 더 자세히 설명. 이거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패턴은요. 1번에서 얘기하는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패턴이랑 전혀 다른 패턴이야. 이거는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추가 정보 요청. 요청 혹은 요구. 요 말하기 대화 방식 패턴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나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자, 얘는 일단 없어. 그러면은 자, 2번, 3번, 4번, 5번은 찾아주셔야 돼요. 자, 박사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공감했대. 우리 공감하라고 얘기했었잖아. 아까 개념에서. 그래, 요 하나야. 개념은 적용되는 게. 그러면 이건 가서 찾아줘야 되거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어느 부분? 응? 와, 있네요. 하나 더. 그렇군요. 그렇군요. 와, 여기도 있군요. 라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자, 있고요. 자, 배경 지식을 점검했대. 누가? 박사가 학생한테. 그럼 학생한테 배경 지식을 점검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겠니? 질문을 통해서. 너 이거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지.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찾아볼까? 어떤 느낌이 응. 어디 있지? 옛날에 배운 거예요. 응?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나요? 어떤 그림? 어디? 지금 얘기한 거 뭐야? 지금 얘기한 거. 학습 경험. 학습 경험. 배운 경험. 그 부분은 학습 경험이에요. 잘했어요. 용비어 청가를 배운 적이 있나요?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학습 경험이에요. 잘 찾아줬어요. 그럼 배경 지식 확인하는 거는요. 지금 이거 어떤 그림 그리는지 알나요? 너 이거 알고 있니? 누가 그렸는지도 알고 있니? 이건 배경 지식이잖아. 어디서 언제 배웠니?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학습 경험이에요. 용비어 청가 배웠잖아. 기억나? 안 나? 그럼 지금 나는 뭐 한 거야? 학습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고 기억나? 배경 지식을 점검하기도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진짜 조금의 차이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뉘앙스적인 차이니까 그냥 있다 없다 그 중심으로 정리해 주세요. 하나 더. 박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 밑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추가 정보 요청 요구. 그치?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가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부분으로 연결해 주시면 자, 있으면은 그냥 다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 적절한 거 찾는 문제가 더 좋아요. 하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게다가 답이 몇 번이면 1번이면 나이스 하고 넘어가면 돼. 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냥 있으면 끝나는 거야.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은 요 부분은 좀 하겠지. 질문을 통해 제 앞부분도 맞아야 되고 뒷부분도 맞아야 되고 얘네들의 관계도 맞아야 되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얘네들 다 풀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응, 그 응, 1번에서 확실히 틀렸잖아. 응, 못 찾았잖아. 응. 근데 왜 이게 뒤에 것도 아니야? 아니 이거는 지금 문제를 푼 거고 내가. 아 잠깐만 이거는 자 봐봐. 무슨 그게 보는 거 모르는 거랑 똑같이. 아니야. 그 패턴이 달라.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놓친 거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래. 자, 화법과 작문은요. 봐봐. 요 한 줄 때문에 그래요. 용비어 청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라는 말이 그냥 쓱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뭘로 연결 못해? 학습 경험 환기로 연결 못해. 이게 만약에 눈에서 안 읽혔다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게 벌써 두 개가 생겨.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얘기해주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는 찾아주시고 넘어가시라는 얘기. 좋은 얘기야. 이해는 됐지? 근데 적절한 거는 더 찾을 필요가 없어. 적절한 거는 그냥 있는 거잖아.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는 없는 거잖아. 그럼 없는 거 네 개를 어떻게 찾으려고? 이해됐지? 요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면은 지금은 시간도 세이브해야 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치? 문제마다 시간 10초씩만 줄여봐라.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안 그래? 자, 넘어가서. 자, 교지의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자, 교지라는 단어 내가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교지 무슨 단어니? 요새 학교에 교지 편집부가 없다며. 참. 학교 신문, 학교 소식지, 학교에서 출간하는 모든 형태의 그런 책들, 그게 교지예요. 요새는 그냥 PDF 파일로 이렇게 뿌려버리면 되니까, 그치? 편집해서. 그게 교지예요. 그리고 기사문이라고 하는 글의 유형이죠. 항상 제목도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제목 안에서 우리가 벌써 글의 유형도 잡혀요. 매체도 잡혀요. 학생의 교지니까 이거는 독자들도 잡히겠네. 학생. 그치? 목적도 잡히네. 기사니까. 특집 기사는 우리가 어떤 기사라는 거는 뭐 하기 위한 목적이니? 정보 전달이지. 설득하는 걸까? 아니야. 정보 전달이겠지. 이런 목적까지도 잡혀요. 항상 이런 발문들만 정확하게 읽어도 글의 대략적인 감각을 우리가 익힌 다음에 바로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를 가지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가지고 이쪽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틀린 거거든. 이런 것들은 내용 일치 문제예요, 결국은. 요 글에, 요 본문 지문에 있는 내용이 여기서의 대화랑 서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말은요.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냐? 개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 조직. 우리 내용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에서 그 조직하기에 개요가 돼요. 그럼 이 개요라는 거는 결국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찾아주시면 되는 패턴이지. 그러면 자, 혹시 답 2번으로 하신 분? 그럼 이 2번은 왜 틀렸을까? 여기서 조선 후기 정세 정선들이 보다 이제는 용비어 축가가 세종대학 출입하는 그러면 자, 뭔가 용비어 첨가가 그래? 국어 시간에 세종대왕 초상 앞에서는 조선 후기 겸재정성이면 이 내용의 구조는 이렇게 쭉 대화를 이어갔던 이 전개 방식은 시간 순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시간 순위 아니라 그림, 요 1,000원짜리에 있었던 어떤 소재들이었죠. 그렇죠? 그 소재. 근데 이게 지금은 쉬운 거라 저희가 연도를 알아서 구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 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으면 네, 여기서도 조선족이랑 조선 초등학교 아니 저기 밑에도 지금 천원 여기.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런 것도 이제 내용 읽었을 때. 그러면 자, 내용 읽는 거는 요거 답 설명하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집회 그린 당시에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 이거 시대순으로 서술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시대순으로 서술했다. 통시적이라는 단어 우리 항상 기억하라고 했지. 통시적. 시간의 흐름 통시적이라는 단어들로 많이 표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용 구조 방식, 글의 전개 방식 혹은 문학에서도 그러잖아. 시상 전개 방식. 그런 식으로 전개 방식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글을 읽을 때 여기 한번 싹 다시 지울게. 왜 이렇게 합법과정문은 할 얘기가 많냐? 자, 대화를 읽을 때요. 대화는요.
단락단락마다 우리가 말하기 주제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 알죠? 제가 지금 이 화법 얘기하다가 대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문 얘기하고 다시 대화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안 그래? 갑자기 문학 얘기하고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럼 대화의 기본은요. 우리가 말하기 주제가 모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주제마다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로 대화를 잘 읽어나가는 습관이 돼요. 한번 나눠볼게. 자, 안녕하세요. 저는 유서연입니다. 이렇게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특집 기사 준비하고 싶어요.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까지 끊으면은 둘이 뭐 하고 있어요? 인사하고 있지. 그리고 이 학생은요,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찾아온 목적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요약 가능하니? 그러면 항상 요약하면서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어디까지 끊을 수 있을까? 제가 질문 가져왔는데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원권에 담긴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니? 응? 1,000원짜리. 여기까지 이어지잖아. 그치? 1,000원짜리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면 요 대화 주제는 1,000원짜리 문화유산이에요. 그럼 1,000원짜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들 얘기했어요? 세계이왕, 도산서원, 그리고 요 겸재정선의 작품. 이렇게 보이네. 그치? 자, 그 다음은 10,000원짜리 얘기했네요. 10,000원짜리에서는 어디까지? 끝까지 나가겠네. 그치? 잠깐만. 아니야. 여기까지 끊자. 마지막 단락은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10,000원짜리에는 뭐가 있어요? 용벼천가이장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별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가치 평가하고 있네. 그거는 아주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가치를 누가 얘기하고 있어? 박사가 얘기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에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나?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을 해보자. 박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한 몇 글자 짧은 단어로 박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설득? 그럴 수도 있고 또 권유. 권유? 권유는 어떤 다 나와라 그냥. 괜찮아. 권유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또 바람? 바람? 여기서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권유는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정도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설득까지는 좀 그렇다. 설득은 우리가 설득을 정확한 설득을 하려면 주장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얘기해야 되거든. 토론에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패턴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앞부분은 인사, 뭐 인사에선 볼 거 별로 없지. 그리고 1,000원짜리에 대한 소재, 10,000원짜리에 대한 소재,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단락단락마다 대화를 끊어주는 연습. 근데 이 대화에 끊어주는 연습은요. 어디서까지 연결이 되냐면 토의까지도 연결돼요. 토의는 학생이 간의 토의, 학생 간의 대화. 거기서도 연결이 될 부분이에요. 혹은 인터뷰 똑같아요. 대화 단락단락마다 그 내용들의 주제들을 정리할 것. 넘어갑시다. 자, 토의가 바로 나왔네.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읽을게요. 사회자가 있는데 사회자의 역할도 나중에 토의할 때 우리가 역살이 아니라 역할인데 역할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정리할 거고요. 그게 문제화 되기도 해요. 사회자의 역할을. 자, 먼저 사이버 언어 폭력을 위해 노력합시다. 이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주제를 얘기하는 사회자의 역할. 두 번째는 사이버 언어 폭력을 근절을 위한 교내 학생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또 주제. 지금부터 우리가 연설에 대해 토의해 보려고 하는데 연설을 시작할 때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 큰 주제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하자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대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한번 나눠볼래요? 지금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방법이 어디까지의
대화의 주제로서 우리가 잡으면 좋을까? 단락을 한번 나눠보세요. 학생이 사회자 여기 오기 전까지요. 그쵸? 그러면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 주제가 잡히니까 이 안에서도 내용을 정리해 줘야 되잖아. 요약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학생이는 핵심 단어 뭐가 있을까? 뭐를 생각하재? 장소와 친구의 특성을 감안해야 돼. 누구 고려하자라는 얘기냐면은 계획하기 단계를 먼저 얘기하면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그리고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과 청중들을 고려해보자. 이거 고려하자라는 아주 FM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설 장소는 강당이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관심의 정도가 서로 제각각이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어떤 방법? 인기가요를 끌어서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떨까? 어텐션 플리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대화에 우리가 서로 어떤 식으로 티키타카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학생회가 학생이 있는요. 같은 의견이니 다른 의견이니? 다른 의견이지. 자, 학생이가 그래서 부동의하고 있죠. 부동의 아니면 동의 X 이렇게 식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 이유도 얘기했네. 너무 많이 써먹었어. 식상해. 그러면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어때? 학생이의 의견이죠. 이것 또한 다 방법이잖아.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인기가요 틀자. 근데 학생이는 부동해서 아니 두 번째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로 하자. 학생 3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생 3은 동의해 부동의해? 적합하지 않아. 그래 적합하지 않아 부동의하지. 그런데 뭐는 인정해줬어? 보면 되겠지. 이런 말하기 태도가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딱 뭔가 제안을 했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은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 나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부터 하냐면 동의부터 해줘. 살짝의 동의야 이거는. 이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거 1학년 때 동의의 경률 얘기하려다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빼먹을게요. 일단 그냥 부동의했다라는 결론적으로 그냥 부동의야. 그런데 자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자신의 방법 세 번째 방법 나오네요. 뭐부터 하지? 시를 낭송하재. 새로운 방법이 나오네. 시를 낭송하는 방법. 그러면서 내용까지 조직해버렸네. 개념과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시 낭송한 후 개념과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하자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도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 응, 동의. 그치? 도움이 되겠네. 자신이 이것에 대한 평가, 의견까지도 더해줘서 좋은 생각이다. 굿 아이디어. 그러면 주제와도 관련이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야. 평가 의견을 얘기하면서 동의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 단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쌓여가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가 티키타카 해가는지를 봐주는 게 화법이지. 여기서 정리할 거는 근데 정리할 건 3개밖에 없었어. 몇 가지 방법? 하나, 둘, 3가지 방법을 얘기했다. 근데 최종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수용됐다? 학생 3의 의견이 수용됐다. 끝. 근데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되냐? 그런 개념이 동의, 부동의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하작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개무시하지 말 것. 아까 우리 비방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비방하지 않는 태도는 누구의 태도에서 드러났어요? 학생 3의 태도에서 지금 비방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지 말자라는 그 교과서적인 개념은요. 이 정도밖에 안 쓰여요. 그래서. 그게 개념이 그렇게 필요한가? 아니 그래도 내신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라고 해서 학생 1이 먼저 얘기하네요. 학생 1 어떤 근거를 들었나 봅시다.
언어폭력의 문제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거다. 뭐랑 연결될 수 있니? 개념에서. 사회적? 모르면 빨리 봐봐. 사회적? 맥락? 아니, 맥락? 문제? 세 글자 사회적? 땡땡땡. 사회적 영향력. 그러면 이 학생일은 사이버상의 대화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했다. 5가 되죠. 그렇게 연결된다고요. 알아도 풀 수 있고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알면 더 정확하게 풀리는 거지. 순식간에 확산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돼. 사례를 다룬 언론보도 자료를 보여주자. 두 번째 언론보도 자료.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라는 매체,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심각성을 인식하는 효과까지도. 자, 그러면 학생이는 동의해요, 부동의해요? 일단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 더 하자고. 첫째 근거로 순서를 좀 바꾸자는 얘기지. 아예 네 말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첫째 근거로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좀 더 앞서서 제시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죠.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범죄 행위란 점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라는 이 효과. 그래서 관련 법조항 자료를 찾아야 될 거예요. 각각의 자료들, 자료 찾기 문제,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 자료 찾기 문제, 자료 제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자, 학생 3은 그 의견에 대해서 더 좋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경각심을 준다면서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먼저 친구들이 공감하게 하는 건 어떨까?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첫째 근거로 들자. 그럼 적어도 다 동의는 해주지만 자기들의 순서들은 조금씩 다르고 있지. 그럼 누구의 순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결정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근거와 자료는 어땠어요? 다 적절하니까 모두 채택하자.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읽었었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이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와 자료를 찾는 내용 생성 부분이에요. 저번에 우리 내용 생성은 항상 자료 찾기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내용 생성하는 과정인 거예요.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의 두 번째 단계. 내용을 생성한 다음에 자료를 생성한 다음에 뭘 발표할 건데 어떤 근거를 발표할 건데 그러니까 내용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은 생각이야 좋아 라고 해서 학생일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럼 학생일의 의견을 조금 더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사회자가 마지막 마무리였네요. 토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말도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의 하나의 내용 파트 뒤에 이 보라색 부분 이 부분이 하나의 또 내용 파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이 파트를 크게 나누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여기도 볼 수 있겠다. 앞에 도입 파트. 그러니까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좀 끊어주는 연습은 늘 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바로 문제를 3번, 4번, 5번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봅시다. 문제까지 풀고 끝낼게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더 풀어보시고 저번 주에 제가 답이랑 요 답은 바로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3번은) 답 찾았니? 이거 있네. 없네? 그거잖아. 그 느낌이지? 몇 번이 없어, 그러면? 아직도 그 느낌 못 잡았어? 아니면 그냥 읽고 풀어,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찾았어요. 찾았어? 뭐가 있는데 뭐는 없어. 자, 아까 청중의 특성 어디서 고려돼야 돼? 도입 부분에서 분명히 고려됐죠?
청중들의 관심이 별로 각양각색이야. 두 번째, 공간은 어디라고 했어? 강당. 자, 근거의 순서 제시 어디서 논의됐니? 뒷부분에서 논의됐잖아. 보라색 부분. 그리고 전달 방법은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 이게 여러분들 좀 요런 제가 좀 일본어로 쓸게요. 겐세이 노타라는 표현 나 잘 쓰거든. 겐세이가 무슨 표현이니? 잘 몰라? 방해 놓는 거예요. 방해. 방해. 자, 우리 보면 문단의 전체적인 구성은요. 앞부분 요 초록 색깔 부분, 에메랄드 색깔 부분에서 뭘 얘기했어? 전달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보라색 부분에서 뭘 얘기했어요? 근거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문에서는 누가 더 먼저 나왔어? 방법이 먼저 나왔고 순서가 뒤에 나왔지. 근데 선택지에서는 누가 더 먼저 나오고 누가 더 뒤에 나왔어? 얘네 순서가 아예 뒤바뀌어 버렸지. 지문 제시 순서랑 선택지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건 여러분들 문제 풀어낼 때 방해를 주는 요인이요.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잘 피해 나가야 되지. 알겠지? 답은 5번이네. 5번 없죠, 그냥? 자, 비언어적 표현 방식은 뭐예요? 아까 비언어적 표현. 응? 몸짓이나 행동이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래,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위로 쳐들자. 이런 식으로. 혹은 손가락을 이렇게 지적하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예요. 그런 거 안 나왔어요. 4번 갑시다. A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 이것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드릴게요. 적절한 거예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네. 혹시 몇 번을 했니? 응? 몇 번? 이게 저가 트리트가 얘기하고 손가락, 그래. 몇 번을 했어? 맞아. 그러네 하고 넘어가지 않니? 이거 딱 보이지 않니? 몇 번을 했어? 5번으로 했니? 아까 이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그거 보면 이 문제는 풀려요. 그치? 그게 포인트였고 넘어갑시다. 5번 문제. 연설 계획이네. 앞에서 논의된 게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적절하지 않은 거네. 논의되지 않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용 일치 부분일 거야. 아마 내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거나 아예 논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내용 일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돼. 몇 번? 비슷한 것 같은데 손가락이 비슷하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법조항 근거 들자고 했니 안 했니? 학생 몇 번 학생이? 2번 학생이. 응? 2번 학생. 뭐 3번까지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법조항 관련 법조항 2번이잖아. 아까 법조항 자료 내가 자료 이거 제시 문제랑 연결되고 자료 찾기 문제로든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화 시켜요. 그렇죠? 자, 2번에서 연설을 시작할 때 시작품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낭송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거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보도 사례 이것도 보도 자료 찾기로 했었잖아. 5번.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통계 자료 인용해 주장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4번은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자, 선택지는 이렇게 좀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왜 4번이 그러면은 4번의 어느 부분이 틀렸길래? 아예 내용이 없어. 가해자가 늘어갈수록 죄의식이 없다? 이런 내용 전혀 없었어. 그냥 없는 내용 넣어갖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근데 얼핏 보면 가해자가 뭐 죄의식 없이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라는 거는 내용이 있었지. 근데 어디는 아예 없는 내용이야? 늘어날수록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잖아.
없는 내용을 딱 넣어갖고 말을 교묘하게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선택지를 정확하게 이어진 부분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알겠지? 이어진 부분에서 끊어줘서 앞부분이 다 맞아야 맞는 거고 뒷부분도 맞아야 맞는 거고 얘네들 관계도 맞아야 맞는 거예요. 선택지만 정확하게 끊어 읽어주면은 내용이 안 읽혀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뒤에 부분들은 마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뒤에 그리고 승훈 선생님이 문제 계속 풀어주실 거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약속한 놈, 약속한 게